네,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조치가 내려지면서 환율 전쟁에서 또 전사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지금 이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개 국가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도 심화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네. 달러화 강세는 또 더욱더 지속이 되는 모습이죠. 네. 흐름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 환율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달러화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타 국가들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달러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미국의 좋아지는 경제 흐름에 맞서서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도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환율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는 원래 강세 요인이 있는데다가 다른 국가들에서 서로 약세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개 국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연말부터 출발한 국가는 24개 국가입니다. 24개 국가들이 전부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달러화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화의 지금 이 강세를 우려하는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기업들의 실적 1분기에 안 좋아지고 2분기에도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인데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수출은 13% 정도, 그리고 수출은 여전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살리는 게 미국 경제에 더 좋은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왜 미국은 달러의 강세가 필요하냐. 연준이 그동안 연준 자산을 쭉 늘려서 미국 경제를 살려줬는데요. 이제는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그 시기를 가지고 조금 왈가왈부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조적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연준이 줄이는 만큼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는 주체가 미국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강세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미국은 계속 달러 강세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달러 강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거시 변수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2년물 국채 스프레드의 차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돈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전쟁은 시장에서는 금방 끝나지 않을까, 서로 파국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 보면 아직은 진행 중이다. 더 진행될 것이고 달러 강세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기준금리를 지난주에 인하하면서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수출주들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럽계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우리 시장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자금들이 과거처럼 한국 증시를 레벨업 시킬 만큼의 강한 강도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로존 자금 유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2분기 이후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라는 것이 확실시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유럽계 비중보다 미국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이탈에 따른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 자체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 동향을 보시면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이머징 쪽의 부채는 확 늘었고요. 선진국 쪽의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모두 정부가 가져가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 쪽으로 모든 부채가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지금 이머징 쪽은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하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비금융기관, 즉 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채가 이전되었고요. 또 가계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정부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 통화지수가 모두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달러 부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이런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 부채 구조가 유리한 국가는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위험한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이나 아니면 재무 변동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유동성 효과는 아마 1분기나 2분기 초 정도에 좀 그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에너지 기업들을 좀 비교를 했었죠. 네. 이탈리아의 에니와 우리나라의 S-오일을 비교를 했었는데 에니가 전 세계 정유업체 중엔 처음으로 배당금 축소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5%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들 중에 장점이 바로 배당금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를 축소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 기간은 느렸지만 현재 구간에서 주가는 유가에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일중 차트는 이준 앵커가 살펴주셨습니다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유가 흐름과 유사하게 가고 있죠. 지금 다시 전저점을 붕괴하려는 모습. 유가도 지금 WTI 기준으로 전저점에 근접해 있는데요. 전저점을 붕괴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그동안 이들 기업이 배당금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엄청나게 힘을 썼는데 이렇게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배당 안 주고 자사주 매입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의 생존 기간은 길어지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아마 이 정유업체 쪽에서는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망할 기업들은 빨리 좀 망하고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기를 바랬을 텐데 만약에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또 지지부진 이어지면서 아마 이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정유사들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고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도 증권사들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면서 1분기에 빠르게 실적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강한 매수 의견,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와 정제 마진 동향을 봤을 때는 약간의 반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등 요인이 취소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석유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냈던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또한 살펴봤을 때 이 정유사들의 이익을 증권사들이 너무 무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글로벌 시각을 놓고 보게 되면 유가는 30달러 깨진다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 얘기가 맞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런 이익은 앞으로도 불가능하고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기업도 일부 한계 기업으로 밀리면서 배당을 포기한다든지 그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배당을 줄인다든지 포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특히 S-오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싸냐? 2015년도에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PE 개념으로는 싸지가 않습니다. PB 개념으로는 싸기는 한데 과거에 너무 비싼 이 가격을 회복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오버센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S-오일은 제 관점에서 보면 전저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사볼 만한 매력도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도에서의 추가 매수 여력이나 추가 매수의 매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룸투 게임즈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 정체에 들어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확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게임즈들이 중국 진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게임 시장 커지는 거 맞습니다. 이 전망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죠.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기존의 다른 나라처럼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마켓 명함도 못 내밉니다. 중국은 제3방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스스로 만든 게임 시장이 가장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텐센트, 360 같은 그런 일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중국의 모바일 게임의 수익 구조도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마켓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게임사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반면 여기는 수익 배분을 50%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서
히트한다고 치더라도 실적이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날 수밖에 없는데 성장하는 시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목매달고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여러 가지 기대감 타고 주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NC소프트처럼 자신들의 이름값이 있어서 로열티까지 받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열티 수익이 낮은 이익률을 만회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과 이미 연계를 맺어서 충분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뭐 넷마블과 관계가 있는 뭐 CJ ENM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게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